서울대학교 식물학과 오리건 주립대학교 박사를 지내셨습니다. 주요 업적 및 수상 경력으로는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 규명, 장염 조절 유전자 규명, 연례 전기학술대 우수 논문상 다수가 있습니다. 정순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천입니다. 다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 네. 네, 저 오늘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거 오고 나서 이거 책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콩유전학 연구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거 촌스럽고 제목도 다른 사람들은 뭐 영혼 실존하는가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아주 멋있게 했는데 뭐 콩이라는 게 원래 뭐 또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촌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오늘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맞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벌써 자고 있네요. 예, 제가 일단 이게 금요일에 과학 퇴치가 뭐 이게 이거 학생들을 뭐 비과학적으로 흥분시키고 이러는 건 아닌데 좀 제목이 그런 것 같아서 뭐 일단 저는 FM대로 하겠습니다. FM이라는 게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여기서 원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선배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경험을 갖다가 전해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세대가 앞으로 과학 쪽에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그런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뭐 소개를 받았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경력이 있어가지고 시체말로 가방끈이 굉장히 긴데요. 그 사실은 올해 또 가방끈을 하나 더 조금 더 길게 했어요. 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졸업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사를 하나 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과학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학문이고 어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옛날 말로 치면 한 사람의 학자로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농가대학은 아니고요. 지금 뭐 콩을 연구하는 거는 농업 기초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식물학과 이제 영어로 하면은 바터니 디파트먼트를 나왔는데요. 지금 바터니 디파트먼트가 없어졌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까지도 진화라든지 생태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 진화 및 생태 이런 식으로 뭐 시아노시스 프랑키아 심바이오시스의 진화 및 생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이제 요 식물이 이제 미국 서부 지구에서만 이제 자라는 시아노수스라는 식물인데 그게 라일락 비슷한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캘리포니아 라일락이라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소 고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질소 고정의 그런 생물학적 기작이라든지 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그냥 제가 이후로 콩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사용했던 방법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콩을 만난 거는 이제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에서 버지니아 텍이 회사는 아니고요.
대학인데 그 사가이 마루비라는 그 사가이 마루라는 교수의 실험실에서 포스터를 했는데요. 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제 사가이 마루비 누군지는 아는데 이제 모르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소이빈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콩을 감염을 하면 이제 이 콩의 모양을 갖다가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량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근데 그 식물에서는 어떤 동물과는 좀 달리 다른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병에 대해서 이제 저항성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저항성 메커니즘을 발휘하는 그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SMV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콩에서 병해 중에 이제 가장 큰 병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2002년도에 이제 와서 현재까지 뭐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연구소에 있는데요. 근데 그 콩을 계속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콩을 접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콩이 이제 그 기원지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기원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야생콩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야생콩이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콩이 이제 작물로 순화된 그런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는 이제 중요 콩 형질의 이제 분자 육종, 그다음에 이제 야생콩의 형질을 갖다가 재배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유전체 연구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분자 육종한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말로 설명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SMV라는 그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콩의 재배에서 가장 큰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진 않고 농업에서는 이제 병충이라고 하죠. 병해이기 때문에 이제 오자마자 다행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그림을 그려주는 이거는 이제 이거 지금 분자 마커라고 해가지고 육종에 뭐 추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육종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긴 하는데 어쨌든 그 유전자에 아주 가까운 DNA 절편을 잘라서 이제 분자 마커를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병저항성 유전자의 진화적인 연구라든지 기원을 그런 걸 밝히기도 하고 이제 잎의 형질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잎의 형질이 이제 이게 장엽이라고 좀 길쭉한 이파리보다는 동그란 이파리가 이제 햅당 이게 콩 고투리당 콩알수가 이제 좀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파리 모양하고 이제 꼬투리 모양 꼬투리에 있는 콩알수하고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이제 다면 발현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걸 갖다가 밝히는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뭐 질소 과정도 좀 연구를 하긴 했는데 한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콩에서 이제 수량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일드 컴포넌트를 갖다가 수량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요. 수량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콩에 기원을 하긴 했지만 이제 미국의 뭐 아이오와라든지 인디아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헥타르당 한 1톤 정도의 수량이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요. 뭐 우리나라 농민들이 뭐 열심히 김매기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뭔가 이유가 있긴 한데 이유를 아직은 모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파리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수량을 갖다가 좀 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이거 100개 이거 개통을 재더라도 10m씩 심어서 하면은 그100 곱하기 10 그러니까 1000m를 갖다가 재배를 해야 되는 그런 근데 생각보다 더 많죠. 거기서 재배를 해가지고 콩을 다 수확을 해서 그냥 무게를 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로 이제 새엽이라고 이제 장엽이 이제 콩 꼬투리당 콩알수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 유전자를 좀 밝힌다든지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퀘스천은 이제 콩 이파리 모양과 이제 콩 이파리 모양이 이제 이것도 또 과학적으로 가면 이거는 리프라고 하고 잎이라고 하고 이거는 리플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리플렛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잎 모양이 아니고 리플렛 모양과 해당 뉴스가 이제 두 개의 로사의 이제 하나의 유전자의 플레이오트로피 그러니까 다면 유전자 편행인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제 맵 지도 기초 클로닝이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 지도를 사용해서 이제 단일 유전자까지 이제 추적을 해갈 수 있는데 물론 하다 보면은 단일 유전자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이제 단일 유전자 수준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이제 기존에 좀 기능이 좀 밝혀져 있는 LN 로커스까지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클로닝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 생물이 이제 애기장대라는 모델 생물에다가 이제 발현을 이제 강제 발현을 시켜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돌연변이인데 이제 콩 유전자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종자 숫자가 불어난 게 아니고 종자 간의 간격이 좀 불어나가지고 꼬투리 모양이 좀 변하는 걸 갖다가 관찰을 하였습니다. 예, 하여간 이 연구는 이제 플랜트 셀이라는 저널에 나왔는데요. 근데 또 이거 제가 자아자찬하기보다는 이것도 초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면은 이런 저널이 뭔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이 저널은 식물에서 가장 근위 있는 저널이고요. 식물 연구 분야에서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애기장들이라는 모델 식물만 이제 많이 나오는 저널인데 콩 유전 연구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노믹스 관련돼 갖고는요. 제가 이제 사실 지노믹스 그러니까 유전체 연구라는 게 이름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연구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좀 자꾸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믹스인데 그건데요. 어쨌든 그래도 지노믹스는 그래도 최초로 나온 오믹스 중에 최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아니고 뒤에 놓은 피노믹스나 그런 이름들이 이제 어쩌면은 뿌리도 근거도 없는 그런 이상한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개념인데요. 어쨌든 지노믹스 연구는 이제 제가 이제 야생콩에서만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노믹스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념상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유행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유전자를 보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전체 개념 그러니까 수준에서 이제 어떤 수준의 관점에서 어떤 한 특정 부위를 갖다가 추적을 할 때 이제 그걸 유전체 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유전 지도를 그리는 그런 요런 작업들이 있고요.
근데 이 유전지도를 갖다가 야생콩하고 재배콩하고 이제 교배를 한 집단에서 그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콩 꼬투리 콩알 콩의 그 껍질 색깔을 갖다가 색깔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밝혀진 그 기존에 시퀀싱된 참조 유전체 시퀀스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고속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아주 다량의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유전체 수준에서의 어떤 재배콩과 야생콩의 차이점이라든지 이제 또 그 순화됐을 때 선발된 그런 위치 그런 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요 보시다시피 요 사진은 이제 그 화분에서 기르는 이제 야생콩하고 재배콩인데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야생이라고 하면 식물의 야생이라는 거하고 재배되는 어떤 그 식물하고 그 차이를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야생콩이고 재배콩. 그런데 이제 야생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종자도 굉장히 크기도 작고요. 이게 또 새까만 경우도 참 많죠. 이게 왜냐면은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겨울을 나서 이제 여름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재배콩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야외에 그 겨울 동안 놔둬버리면은 사실 죽어버려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사람이 보호를 해서 이제 다음 해 봄에 다시 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훨씬 요 종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고 이것도 실제 삶아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직립이 되면 이제 밀식 재배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제 농지에서 이렇게 이제 구불구불 기어가면 이제 그 재배가 안 되고요.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야생콩하고 재배콩하고 또는 뭐 야생벼, 그냥 벼, 뭐 야생 옥수수, 그냥 옥수수 뭐 그런 거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연구도 사실 제가 슬라이드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이제 커런트라고 했는데 사실 옛날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걸 해가지고는 이제 387만 개의 그러니까 변이점을 찾았어요. 그 유전체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개발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다른 육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라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요 변화된 위치를 갖다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하여간 바이올로지 생물 연구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통계 수식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보기는 이래도 이거 단순화시킨다는 거지, 이게 실제 계산하려면은 상당히 더 복잡한 수식을 써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300만, 거의 400만 개나 달하는 선입이라는 유전 변이를 이용해서 이제 의뢰의 칩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많은 점들을 갖다가 찍어 놓은 그걸 갖다가 의뢰이라고 하는데요. 의뢰이를 이용해서 이제 식물의 이제 전 플라즘, 그러니까 유전 자원을 갖다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400만 개 정도의 SNP라는 변이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로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필터링, 그러니까 아주 하이 퀄리티 아주 좋은 것만 이제 뽑아내 가지고 이제 18만 개의 SNP를 갖다가 이런 칩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퍼블리시를 이제 플랜트 저널이라는 데 했는데,
이게 마침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연구하는 거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그 연구자랑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마침 농촌진흥청이 이제 수원에서 전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논문이 딱 나왔는데 그래서 그 진흥청에 계신 분이 이제 연합뉴스에 냈는데 사실 우연히 보니까 이게 진흥청 본청의 그 건물 모양이 지금 S&P 어레이 모양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보기에 S&P 어레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여간 그 S&P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개화 시기를 이제 조절하는 유전자를 이제 찾는 어떤 그런 맨하탄 플롯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런 걸 맨하탄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 그러니까 도심지 맨하탄이라는 데가 도심지 한복판인데요. 거기 가면 건물이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우죽순으로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점을 갖다가 아주 밀집하게 해놓은 다음에 아주 높이 올라가는 이 점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이제 요게 이제 혹시 이제 유의한 이제 유전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지와스라고 이제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라고 이제 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용어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의 이제 세계적인 분포, 특히 야생콩의 세계적인 분포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냈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콩만 막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길쭉하게 반도로 돼 있어 가지고 실제 면적은 적더라도 땅덩어리는 적더라도 이게 남북 길이를 따지면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이거 제주도까지 하면은 여기 저기 하얼빈에서부터 이거 상하이까지 거기 가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팔로제니스라고 개통수를 그려가지고 요 GM이라고 이제 하는 재배콩에 어떤 야생콩이 가장 가까웠는지를 이제 봤는데요. 우리나라 콩은 이거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 콩이 이거고 이제 중국 콩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콩이 이제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이제 다양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제 중국은 땅덩어리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도 사실은 다양성이 낮아요. 중국 사람들은 맨날 자기네 콩이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콩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갈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콩에 이제 콩을 연구하는 데서 특히나 일반적으로는 작물을 연구하는 데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10여 년 전에 이제 고속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인간 게놈 시퀀싱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1조가 아니라 30조가 들었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뭐 그 정도의 질은 아니지만은 양으로 따지면은 100만 원만 하면은 그만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퀀싱 기술이 그러니까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이용하는 어떤 시퀀싱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퀀싱 비용이 굉장히 싸짐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주요 작물들에 대한 참조 유전자 시퀀스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놈 그러니까 유전체 재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분석이라는 게 이제 참조 유전체 시퀀스가 있을 때 이제 대충은 이제 미지의 같은 종에 있는 자원들을 시퀀싱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보는 건데요. 붙이면은 이제 유전적인 변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변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군집 수준에서의 지노믹스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원인 유전자를 갖다가 이제 빨리 찾는 걸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이거 뭐 농업 연구든지 이제 바이올로지든지 이게 사실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통대 통계학과를 다시 들어간 이유도 이제 이게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이제 통계적인 그런 통계적인 기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몰라가지고 공부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생물학 연구를 하려면 물론 뭐 계속 해미경이나 쳐다보고 눈이 아프도록 해미경 쳐다볼 수도 있지만 더 우아하게 연구를 하시려면 통계학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나 컴퓨터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코젤 그러니까 원인 유전자 그러니까 밝히는 연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RSV4 유전자라는 이제 소아비안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주동 유전자 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침수에서 이제 살아남은 식물인데요. 그러니까 침수 저항성 유전자 앱을 부여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한다든지 요거는 콩잎이 원래 세 개잖아요. 이 콩이빨에서 이거 리플렛이라고 하는 이게 세 개인데 멀티폴리에이트라고 해서 5개 노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왜 노는지 이제 이게 유전자를 연구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이게 뭐 이거 소리를 요 이제 다복엽 거절 유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잎과 종자의 크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또 뭐 종자 휴면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괜히 욕심내 가지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하다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한 개만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면은 형질 진환을 해야 되는데요. 형질 진환이라는 게 GMO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뭐 저는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쓴다는 거지 GMO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집 유전학 수준 유전체 수준에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야생콩에 에서 이제 물론 제대로 이제 순화가 되면서 이제 좋은 유전자들이 이제 지금 재배콩에다가 와 있겠지만 그래도 미처 가져오지 못한 유전자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야생콩을 갖다가 계속 시퀀싱하고 있는데 지금 뭐 800개 콩 핵심 집단을 시퀀싱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숫자로 따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요. 뭐 물론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국립식량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생콩에 이제 크로모솜 조각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염색계 조각을 이제 조각들만 탁탁탁 또 재배콩에 넣어가지고 그게 행질들이 이제 좋은 게 노는지 한번 노는 어떤 집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용되지 않은 이제 야생콩 행질을 갖다가 이용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빅데이터가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이제 생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다 이론적으로는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실제로는 써먹지를 못하니까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단 유전학 이거는 뭐 실제로는 가르치지도 않고 뭐 또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뭐
뭐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제 할덴이라든지 라이트, 뭐 피셔 이런 사람들은 벌써 100년 전에 그 사실은 이제 집단 유전학이 가능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수식들을 다 그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사실 데이터 사이즈도 뭐 어느 순간에 기가면에 크다고 하더니만 지금 뭐 테라 정도 테라 수준을 넘었는데요. 그 테라 수준을 넘는 데이터를 이제 물론 그 컴퓨터 능력으로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런 이제 그 집단 유전학의 그 이론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넣는 이제 수식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면은 그 컴퓨터는 이제 반복 계산을 갖다가 계속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컴퓨터의 능력이 좀 높으면 반복 계산이 빨라지는 거고 그 컴퓨터의 용량이 좀 적으면 이제 그 반복 계산 속도가 좀 느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태까지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빅데이터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데이터 보고 그냥 한번 맑은 정신에 고민만 하면 되는데 요즘 뭐 데이터 보면서 아무리 맑은 정신이라도 정신에 고민해도 안 됩니다. 그걸 컴퓨터에다가 분석을 대량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상당히 시퀀싱 가격이 싸지면은 이제 뭐 퍼스널 지노믹스라 해가지고 개인 유전체도 시퀀싱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들이야 1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뭐 좀 해달라고 하지만은 실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뭘 알고 분석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 앞으로 바이올로지를 하더라도 통계라든지 컴퓨터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뭐 물론 물리학이나 화학을 진성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처럼 통계라든지 수학을 갖다가 계속 잊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대학에서 이렇게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고속염기 서열 기술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지난 10년 전에까지도 이제 이게 뭐 마크돔 선발이라든지 뭐 지도기 초콜릿이 이게 뭐 그냥 뭐 불멸의 탑 사이언스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구닥다리가 돼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지놈 수준에서 이제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도 분석하고 이제 제네틱 디버시티를 한다면 QTL이라는 지화서를 통해서 본인 유전자를 밝히고 이제 여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통째로 유전체 도움 선발 뭐 이런 뭐 지노믹 실렉션 그러니까 유전체 선발 그다음에 원인 변이를 동정을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유전자를 변이를 건드리다 보면은 막 10개, 20개 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딱 원인 변이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원인 변이를 찾고 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신품종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지금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여간 뭐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한 오피셜리 이제 퇴임할 때까지는 이제 우리 저희 생명공학 연구원 그걸로 따지면 이제 1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10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떤 도식화해서 보이면 이제 이제 일단은 뭐 저는 그게 뭐 어디 제가 누굴 엄청나게 뭐 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농촌진흥청의 뭐 연구소들이나 이런 사람처럼 뭐 실적을 위해서 매년 품종 한 개씩 뭐 되든 안 되든 한 개씩 써내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만드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어디 지나가다가 하나 뭐 주선 것처럼 이렇게 품종을 만드는
하는데 선발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슈퍼 그러니까 어떤 슈퍼 칼티바를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걸 갖다가 한 개씩 계속 그 좋다고 밝혀지는 걸 축적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콩이라는 게 한 개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된장용 콩도 있고 뭐 나물용 콩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용도의 콩이 있기는 한데 그럼 나물용 콩에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디오 타입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계속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뭐 바람직하게는 이제 제초제 저항성도 있고 이제 제초제 저항성을 해야 뭐 콩밭을 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틱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저항성 이제 병의 저항성에다가 이제 가뭄 저항성 이런 것도 되고 이제 수량도 높고 이제 그러려면 하비스트 인덱스가 높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뿌리도 이제 건강해야 되고 이제 뭐 이거 다 그렇게 이제 지소 과정도 잘하는 그런 식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콩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도 뭐 그게 뭐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콩과 콩류의 이거가 이제 인류가 이제 계속 인구가 불어나면서 뭐 우리나라도 이미 거의 뭐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 서구 측으로 소고기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뭐 그것도 이제 부위별로 이제 좋은 걸 찾아 먹으려고 하고는 있지만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거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게 결국은 또 식물로 가야 돼. 근데 그 식물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게 이제 펄스라는 게 사실 소이빈 이 콩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 서구에서 사용하는 거 하면 서구에서는 콩을 그냥 기름 딱 짜고 그냥 찌꺼기는 삶아서 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는 않아요. 물론 뭐 소이 밀크도 있긴 한데 그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콩기름 짜고 그다음에 뭐 짐승들한테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간접적으로 먹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펄스라고 이제 콩하고 이것도 콩인데 이제 뭐 강낭콩 그것도 펄스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약간 단맛도 나고 이제 약간 삶아서 먹으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칡피라든지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 병아리콩 하면서 이런 게 이제 펄스인데 그게 2016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이어 오브 펄스 해라고 해가지고 좀 광고를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이게 뭐 펄스가 중요해서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 유엔에서 매년 무슨 뭐 클럽을 돌아가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주목을 했던 거는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모르는 건데 이거 15분 빈 해가지고 15분 콩 해가지고 그러니까 콩을 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근데 15분 만에 확 익어버리는 콩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밀림도 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과도하게 경작을 하다 보니까 뭐 나무도 없고 한데 또 나무 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 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불 떼더라도 먹을 만큼 익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30분 만에 익고 어떤 거는 15분 만에 익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맛있고 15분 만에 익는 그런 콩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이제 사람한테 와닿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하는 걸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물론 제가 초딩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식물을 연구한다, 뭐 콩 연구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재밌겠다. 근데 사실은 재밌지 않아요. 그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 연구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연구소든지 대학이든지 뭐 어디든지 연구라는 게 그 옛날처럼 그 옛날에 그 영국이라든지 그 독일 같은 데서 그 훌륭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게 인문학하고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브랜치잖아요. 하나의 분야지. 그 학문이라는 게 원래 배가 불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도 이게 그 귀족들이 하는 그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물론 그쪽 나라도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내 돈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뭐 1년에 뭐 어떻게 내가 취미 생활을 갖다가 수억짜리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콩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재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뭘 표현량을 보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 애기장대라든지 이런 모델 식물에다 밀려가지고요. 근데 뭐 연구비 받으려면 좋은 저널에 뭐 이게 말하자면은 요즘 좀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뭐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라든지 이런 데 내야 연구비 수주가 쉬운데요. 콩 연구해갖고는 이런 데 밀려가지고 그 연구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실내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또 포장해서 일하기도 싫다고 뭐 이렇게 뭐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딱 그 포장해 나가려고 하면 이제 연구소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식물을 연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우리 주변의 식물과 작물을 더 잘 이해 보존 이용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약간 느리고 이제 연구 업체 인정이 어렵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델 식물 연구자들보다 더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식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식물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연구를 하면서 계속 개인적인 흥미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는 것도 어떤 우리가 그 본능에 충실한 동물을 넘어서 인간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꿈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평생 살면서 더 좋은 업적을 남기려면 지금 인정을 못 받더라도 지금 열심히 해서 길이 남은 업적을 남겨야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그 미래 과학자를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 용은 실존했는데 그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내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이나 쯤이나 뭐 연구소에 근무할지 말지 할 것 같은데 특히 자연과학이라든지 이공계통의 연구소에 근데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계속 영어로 했잖아요. 이것도 뭐 영어로 발표하라고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현대과학의 언어는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이게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프랑스 사람도 영어를 해야 되고 좀 하여간 영국이나 미국 아닌 사람들은 그냥 되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저쪽에는 뭐 인도 유럽 쪽은 문법이 같으니까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영어를 습득을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뭐 프랑스 사람들도 프렌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은 이제 프랑스 학회에 가보면은 다 영어로 발표하고 그럽니다. 특히 사이언스에서는요. 물론 사이언스 아닌 데서는 뭐 프렌치로 발표를 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가 되려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 공부 안 하고 뭐 과학자 된다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 밑에서 그냥 뭐 시점을 따까리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좀 뭐 아마 제 개인적인 건지 모르지만 그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차이가 무슨 과학자는 무슨 천재고 뭐 공부 엄청 잘하고 뭐 그 과학자 아닌 사람은 뭐 그 공부 엄청 잘 못하면은 과학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지 그게 무슨 뭐 영재고등학교 다 나온 사람은 과학자 해. 그 영재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다른 분야가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영재가 아닌 사람이 이제 좀 당연한 것도 좀 비틀어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좀 과학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 박사학위 딱 뺐다 이러는데 그게 박사학위가 똑 따지는 게 아니고요. 박사학위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는 어떤 어떤 증서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연구소에서 우아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럴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과학을 하면 안 돼요. 책 보기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험실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일이야 다른 분야도 다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책 읽는데 그냥 이게 뭐가 웅덩이가 그냥 들썩들썩하고 이러면은 괜히 딴 데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과학자만 노벨상이라는 건 그런 노벨상이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노벨상을 왜 자꾸 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지적 흥미를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보 돈 받고 지적 욕구를 충족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이제 국가적이든지 세계적이든지 어떤 당면 과제가 있잖아요.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밝힌다든지 제 같은 경우에 콩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식량 부족 사태가 오지 않도록 좁은 면적에서라도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콩을 좀 잘 생산할 수 있게 한다든지요. 그런 연구를 계속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진짜 혼자 아이디어 내 가지고 누구도 인정 안 하는데 하고 싶으면은 자기 아파트를 팔든지 연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에서의 연구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개인의 흥미하고 이제 국가와 인류의 당면 과제가 결부돼 가지고 연구될 때 나도 행복하고 이제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여간 미래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 연구소 생활을 한다든지 연구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맨날 짜증내고 길을 잘못 드는 건데요. 자기가 아무 훌륭한 논문을 내는 거나 상관없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공부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도 열심히 하고 머리가 비상하지는 않더라도 책 읽기 좋아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연구하는 데서 좀 1등은 못해도 행복한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즘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